그러니까 동양대권 전체가요. 조국을 압박해서 스스로 사퇴하게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저는 판단했죠. 조국을 주저앉히는 방법은 가족을 인질로 잡는 거예요. 처음에 언론의 문제제기와 야당의 폭로, 그게 1막이었고요. 그 다음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막 하고 대통령이 임명할 때까지, 이때가 2막이에요. 처음에는 조국 보고 너 총 내려놔. 3막으로 넘어갈 때 대통령이 상대방이 된 거예요. 당신이 조국이라는 총을 버려라. 그래서 기소도 빨리 하고요. 일부 언론 나온 거 보니까 성명불상자하고 공모해서 표창장을 위조했대요. 아니, 성명불상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공모해서 위조한 걸 알아요. 이 가족 인질극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 대통령이 그냥 쏠려면 쏴 하고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조국 임명. 이 리스크를 떠안고 지금 대통령도 가시는 거고 저도 가는 거예요. 조국 전쟁, 가족 인질극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뒤에 저희가 보겠지만 황교안 대표는 삭발까지 하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3막이라고 했거든요, 정 변호사님. 계속 네. 진행 중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그 작가라고 지금 말을 할게요. 왜냐하면 아주 극처럼 그 표현을 갖다가 했으니까 언론 제기가 1막이다. 그다음에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게 2막이다. 그런데 3막은 뭐냐면은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가 있고 검찰이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갖다가 한 것이 3막이다.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가족이 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하태경 의원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과연 누가 인질범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유시민 이사장 이야기로는 인질은 누구냐? 야당이 가족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결국은 어떤 범인이 인질극을 벌일 때 요구하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 뭐 돈 같은 걸 요구하는 건데 이때에는 이 케이스에서는 이 연극에서는 뭘 요구하냐? 결국 조국 장관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을 갖다 요구를 갖다가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조국 장관은 끝까지 버텼고 그다음에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갖다가 해서 방아쇠를 갖다가 총을 갖다 쏘듯이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면서 제3막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아, 3막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죠. 3막까지 간다는 말씀이시네요. 어쨌든 결론은 날 거 아니겠습니까? 연극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찬성과 반대가 너무 극명하게 엇갈리는 사안이어가지고 저희가 그 인터뷰 내용을 쭉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딸 얘기가 나는데 이 부분은 박주민 의원이 언급을 한 게 있네요. 그 내용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딸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격이 들어올 때 되게 힘들어하긴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딸 얘기 나오니까 정말 괴롭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청문회에서도 그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 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 나오니까 약간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우리 아들까지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잠깐 나와요. 확실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되게 힘들어했고 그래서 기자간담회 중간에 잠깐 쉴 때 이제 딸한테 전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괜찮냐? 너 괜찮냐? 이러면서 저도 그런 거 보면 약간 이 사람 많이 약해졌나 이런 느낌도 있고 걱정도 됐는데 끝까지 잘 버티더라고요. 네. 글쎄요, 손수호 변호사님, 이거는 뭐 청문회 좀 뒷이야기라고 할까요? 중간에 쉬는 시간이면 딸에게 전화를 했었다네요. 네, 박주민 의원이 민주당 청문위원 중에서도 가장 강한 어조로 가장 강력하게 조국 당시 후보자에 대한 이제 보수 야권의 어떤 그 비난 또는 비판에 대해서 옹호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자료들도 제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조국 당시 후보자가 상당히 강한 여러 가지 비판에 굉장히 의연하게 이제 대응했지만 본인의 그 딸 이야기할 때는 또 눈시울이 잠깐 좀 붉어진 그런 기억도 나거든요. 그 장면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희는 방송으로 보도된 부분만 봤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제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쉬는 시간마다 이제 딸에게 뭐 전화했다, 괜찮냐고 물어봤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뭐 누구든 그랬을 것 같아요. 뭐 본인과 본인의 어떤 그 혈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비난을 받는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딸에게 여러 가지 그런 딸을 걱정하는 마음 어느 부모라도 다 그렇습니다. 그건 뭐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요. 조국 장관 관련해가지고 민주당 내부에서 이견이 나오기도 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언급을 했는데 이것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용진, 김혜영, 금태섭 이 세 분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 의로운 분들처럼 지켜올리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민주당원 중에도
조국 후보의 임명을 반대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다른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것은 또 민주당이 괜찮은 정당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당에 기여를 하신 분들이다. 박용진 의원이 진짜 말을 잘못했어요. 복면을 안 쓰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라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과 복면을 쓰면 처벌하는 법을 만드는 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 독재거든요. 이 점을 지적을 해야지. 왜 내가 민주당원이고 아니고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은 그런 식으로 토론하면 안 돼요. 소속 정당의 입장을 정확히 대변해야 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제대로 받아쳐야죠. 그래야 국회의원이지. 글쎄요, 하정은 평론가, 저거는 전체적으로 이견에 대해서 당에 기여를 한 거다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박용진 의원은 콕 집어서 좀 잘못이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뭔가 조금 심사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사안 좀 예민한 사안이라서 더 이상 언급 안 할 법도 한데 굳이 뭐 심지어 이런 말 해도 되나? 화딱지가 났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박용진 의원을 콕 집어서 이야기한 것을 보면 상당히 좀 심사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 말은 뭐 당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건 좋지만,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방송 나가서 한 얘기거든요. 유시민 이사장은 뭐 민주당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방송 나와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맥락이 그때 그러니까 이 유시민 이사장, 그러니까 그 이제 복면 착용 뭐 어쩌고 뭐 그것 때문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유시민 이사장은 나는 복면을 착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갑자기 방송에서 과거에 복면 착용 금지법, 법의 차원에서 질문을 했으면 박용진 의원이 유시민 이사장이 잘못했다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그 법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뭔지 그걸 제대로 이야기하고 반론을 제기를 해야지, 왜 갑자기 그 정당한 반론을 제기를 하지 않고 유시민 이사장 얘기를 안 좋게 이야기하면서 본인 이미지 관리만 하느냐. 마치 남들은 다 예스라고 하는데 본인만 혼자만 노라고 할 수 있는 소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본인이 이미지 관리만 한 거 아니냐. 거기다 상당히 좀 안 좋은 의사를 좀 피력을 한 것 같고. 근데 이게 민주주의 정당 안에서 모든 사람이 물론 이제 유시민 이사장은 당원이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하나의 세력 내부에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다양한 말도 오갈 수 있고 내부적으로 토론도 할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지금 너무 과열돼서 지금 박용진 의원한테 상당히 공격이 가해졌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정도 상황이라면 유시민 이사장도 좀 이렇게 좀 다독이면서 좀 이렇게 좀 과열된 걸 시키자,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본인이 나서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면 박용진 의원을 향한 공격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은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한국당에도 있겠지만 홍준표 전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 보고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내려와라. 내부에서 갈등이 한국당에서도 있고 민주당 여권에서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내부 갈등이 있는 건 선거를 앞두고 정당에서는 언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선거를 앞둘수록 사실은 이 내부에서 하나의 어떤 정파적인 그 부딪힘 또는 자신의 어떤 총선과 관련된 그런 뭐랄까요? 뭐 자신을 좀 드러내야 되는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이 더불어져서 사실 내부 충돌이 언제나 일어나고, 민주당 계열 정당은 총선 직전에 언제나 분당 내지는 뭐 연대 이런 거에 되풀이됐거든요. 지금의 국민의당이 떨어져 나간 것도 지난 2016년 총선 직전에 벌어진 일이고요. 그러니까 내부의 어떤 갈등이라는 건 언제나 있어 왔는데, 다만 이번에는 둘 다 양상이 약간씩 다르다는 것이죠. 첫 번째 부분, 유시민 이사장이 세 분이나 이렇게 그 당내 이견을 보여줬다 하지만, 저는 거꾸로 차기 주자라고 불리는 분들은 모두 다 조국 후보자, 당시 후보자를 옹호를 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집권 여당의 차기 대권 주자들은 언제나 좀 현재 흐름에서 좀 다른 의견을 낼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야만 사실 집권 여당이라도 하나의 어떤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시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부겸 의원,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 모두 다 차기 대권 주자로 불리는 분들인데 차례대로 조국 후보자를 옹호했어요. 이런 현상은 상당히 지금 이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뭐 한국당 같은 경우는 사실 황교안 대표가 100일 이후에 보여주는 어떤 행보 속에서 내부의 어떤 개혁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차기 대권 주자들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뛰어들겠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 대표 얘기 한번 그 얘기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뭐가 나왔는지 정혁씨 여론조사를 해보면 네네. 조국 장관이 여야 다 합쳐가지고 다 후보들을 넣어서 한 조사에서 3위를 했단 말이에요. 3위를.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예. 잠룡들이 다 낙마를 했어요. 원래대로 한다면 안희정 지사가 저기에 상층부에 있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지금 5%로 나오지만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안 뜨고 있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잠룡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다 뭐 이런저런 그 형사 문제로 낙마를 갖다가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조국 교수가 조국 장관이 부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제 주위에 보면요. 예. 조국 장관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런데 결정적으로 박지원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결론은 조국 장관과 관련된 형사적인 문제가 예. 결국은 그 올와 나심 게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미래가 올지도 모른다. 만약에 조국 장관이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을 다 극복을 갖다가 하면 제 생각에는 대선 후보 1등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형사적으로 발목이 잡히면 예. 아무리 인기가 좋고 아무리 사람들이 지지한다고 해도 피선거권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로아 나심 게임으로 조국 장관은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뭐 아주 먼 얘기입니다만은 언론사에서는 명절이 지나면 늘 이런 조사를 네네. 해서 저희가 전해드리는 건데 네네. 다른 여권의 후보들이 지지부진한 한 틈을 이용한 것도 있겠지만 네. 조국 장관 자체가 이번 형국을 끌고 나가면서 버티는 것들이 여권 지지자들에게 어느 정도 좀 표를 얻은 것 아니냐는 네.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유의미하게 이 결과를 본다면 예. 7%라는 건 굉장히 큰 숫자예요. 왜 그러냐면 물론 10%도 안 되지만 처음에 진입한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후보도 처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후보들이 맨 처음 거론됐을 때 거의 예. 2% 3%로 사실 시작을 하고 거기서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예를 들자면 안철수 옛날 대표 예. 대표 시절에 정치를 하자마자 거의 40%로 진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40% 지지와 지금의 7% 지지가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어떤 의미에서는 7%는 굉장히 큰 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민주당 계열의 지지자들 중에 조금 더 확실하게 민주당의 어떤 이 캐릭터를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후보자가 없었다. 근데 네. 조국 장관이 바로 그런 후보다라는 응집력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보여지고요. 예. 단 여기에 무의미하게 본다면 질문 자체가 좀 달라요. 예. 이번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내일 대통령 선거한다면 어떤 후보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굉장히 감성적인 질문이에요. 이성적인 질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차곡차곡 쌓여져 나가는 리얼미터나 혹은 갤럽 조사에 있어서의 후보 지지율과는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단타성이면서 굉장히 내일 당장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빨리 떠올라야 돼요. 제일 처음 떠오르는 사람. 아, 그래, 이 사람으로 하자. 그러니까 오래 시간을 들여서 아, 그래? 이 사람은 어떨까 저떨까 좀 더 지켜봐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의미하기도 하고 또 무의미하기도 하고 두 가지가 다 또 알겠습니다. 공존한다. 한국당의 상황을 보면은 지금 삭발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황교안 대표님 이제 삭발하시는 거 공식 발표하셨는데 이제 이런 방침에 대해서 좀 대표님 어떻게 보시고 대표님도 어떻게 참여하시게 계신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로서는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항의 투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당 대표께서 결단하신 것이고요. 그러한 우리의 투쟁의 그런 비장함을 표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쟁의 비장함을 표시한 것이다. 하재근 표현입니다. 5시입니다.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장소도 청와대 앞으로 골랐어요. 황 대표가 삭발을 한다는 거죠. 예, 황교안 대표가 이제 삭발을 한다는 것이고 예. 지난 10일에 이제 야권에서 이언주 의원이 삭발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죠. 그리고 11일에 한국당의 박인숙 의원도 삭발을 했고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면서 아마 이 삭발이라는 이벤트가 상당히 파괴력이 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결국 그 대표까지도 나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상당히 좀 놀랍고 이게 과거에 야당 대표가 삭발을 한다고 하면 거의 그 반독재 민주화 투쟁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정도의 그런 결기인데 지금 상황이 그 정도의 상황인가에 대해서 약간 조금 의문점이 있고 굉장히 지금 말하자면 좀 과열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제 한국당에서는 그전부터 계속 장외 투쟁도 했었고 항상 보면 투쟁의 강도를 높여가려는 의도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더군다나 지금 총선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바람몰이가 필요했는데 조국 장관 이슈가 바람몰이 이슈로 굉장히 적절하다. 국민의 상당수가 조국 장관 임명 반대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대정부 투쟁의 어떤 이 방향성을 끌고 나가면서 같은 야권 보수 대연합의 어떤 견인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최대한 강력하게 대응하고 최대한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는 차원에서 대표가 직접 나가서 삭발이라는 강수까지 두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동력을 이어가고 싶게 정혁진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그 황교안 대표가 이런 거 말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식의 프로테스트도 가능하구나. 이런 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에 하는 거니까 저도 약간 놀랐어요. 그다음에 이제 박인숙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굳이 선회를 갖다가 한다면 박인숙 의원이 의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국 장관의 딸이 의전원 들어갔으니까 그다음에 의학계 관련된 논문이 단국대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내가 의사로서 이런 항의를 갖다 하겠다.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런데 당대표가 이어가지고 삭발을 한다. 이것은 물론 이제 해봐야 알겠지만 조금 진부하다는 생각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정치도 상상력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일단 그 부분에서는 좀 좋은 평가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종근 평론가님. 조국 정국을 지나오면서 조국에 반대하는 사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가 한국당으로 오지 않았다는 게 여론조사로 나왔거든요. 이런 식의 투쟁 방식이 그 반대하는 세력을 한국당에 흡수시킬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무당층이 늘어났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죠. 여러 언론 기관이라든지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하는 것이 이제 무당층이 거의 30%를 훨씬 그런 조사도 넘어서고 있더라고요. 있다라고 하는데 그 무당층을 보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거나 혹은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야당들의 어떤 지지율은 거의 변함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촛불 시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혹은 더불어민주당에 지지를 했던 층이 조국 후보자의 강행, 장관 강행으로 말미암아 이건 아닌데 하고 생각했던 사람, 마음을 떠난 사람, 이 층은 어쨌든 개혁을 지지하고 혁신을 지지하거든요. 그렇다면 개혁과 혁신을 지지하는 층들은 뭔가 지금의 어떤 정치가 달라졌으면 하는 세력이에요. 근데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이 한국당에 왜 들어가지 않느냐. 한국당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기득권이고 그리고 옛날 방식이고 그리고 좀 진부하다.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복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나라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빠져나와서 무당층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1970년대에 투쟁을 하는 방식, 삭발이라든지 단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 정당이 바뀌었구나 하고 한국당을 바로 지지할 수 있을까? 이게 괴리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어차피 지금 이 삭발이라든지 혹은 단식이라든지 이런 투쟁은 황 대표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만약 이해를 한다면 총선까지 사실 좀 일사불란하게 가야 돼요. 그런데 벌써부터 홍준표 전 대표가 물러나라 이렇게 그것을 신호탄으로 해서 당내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 하나의 어떤 일사불란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아마도 고육지책으로 생각하신 것 같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황 대표를 둘러싼 리더십 논란을 좀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있다라고. 그렇죠. 그것을 돌파하지 아니하고는 그 이전까지 추석 이전까지 우리가 이 토론에서 언제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강행하고 있는데 빠진 민심이 왜 한국당 지지가 안 오를까? 이 얘기가 매일 거의 되풀이되는 것에 대한 황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아팠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놓는 어떤 수는
바로 그거기에 대한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사실은 그 무당층을 흡수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그 카드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예, 뭐 홍 전 대표가 계속해서 지금의 지도부를 좀 흔들고 있는 모습이고 총선을 위해서 주도권 싸움도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그것까지 포함한 결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5시에 한다고 하니까요. 그 이후에 또 전국이 또 어떻게 변할지도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